캘리브라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반등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뭐 불장을 가리키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일 뿐이지 거기에 이제 속지 마시라, 그걸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차트를 그린 사람 얘기는 뭐냐면, 자, 이번 달 중순까지,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승이 한두 번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133달러를 강력하게 지지를 못한다면 10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이번 달 말까지 단기적인 상승이 있고 다시 한번 조정이 있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133달러를 지지하고 나서는 167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달 중순 이후까지. 그래서 133달러가 되게 중요한 위치라는 걸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 1월 중순까지 만약에 단기적인 상승이 몇 번에 걸쳐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큰 어떤 여러분들이 바라는 9,000달러 때까지 엄청나게 갑자기 가파르게 치솟는 그런 장세는 아니다. 그리고 7,500달러하고 7,600달러 이 그린칼라 박스권, 여기를 지지를 한다면 이게 장세가 이번 달 중순 이후까지 9,000달러 때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러나 7,500달러에서 7,600달러 이 구간을 지지를 못한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 6,800달러? 6,900달러? 이 언저리까지 일단 보거든요. 거기를 지지 못하면 그냥 내리 꽂아서 5,700달러. 그때까지 갈 거다. 그래서 차트라는 게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100% 안 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요. 근데 어쩔 때는 맞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틀릴 때도 있는데 매칭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하는데 이제 도움 되시라고 이제 저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정도 측면으로 사람들이 이제 올리는 어떤 그런 거를 그런 정도 측면으로 바라보지 100% 확신해서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해외 외신 뉴스에 뭐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 같은데 이런데 나올 정도의 인플루언서 정도 되는 사람들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참고는 하시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후오비 글로벌에서 되게 웃긴 질문을 하나 사람들한테 하더라고요. 어떤 코인이 진짜냐? 여기 그런 질문 하는데 첫 번째가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두 번째가 이더리움. 그래서 어떤 코인이 진짜 이더리움이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래 진짜 오리지널 이더리움, 알고 보면 지금 개발자 뭐 활성도나 전체적인 커뮤니티가 훨씬 큰 거는 사실은 이더 클래식이 포크된 게 이더리움인데 그게 사실 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통계 조사를 했는데 30%가 이더리움 클래식, 70%가 이더리움이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후오비 글로벌에서 갑자기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를 왜 갑자기 사람들한테 왜 물어볼까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를 갑자기 왜 물어보지 사람들한테? 뭘 조사하기 위해서 이걸 인간 지표를 조사할까?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분인데 톡방까지, 그러니까 픽방까지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시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7,749달러와 7,862달러 이 박스권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나서 조정 장세가 6,40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있더라도 그거에 관해서 너무 이렇게 확신하거나 믿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그 시세 차익을 노리실 분들 같은 경우는 요 구간을 핑크색 구간을 잘 보셨다가 대응 한번 해보시고, 얼마 전에 이제 지금 그런 일이 있었죠. 이란의 테헤란 그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제 피격당해가지고 이제 추락을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프랑스가 이제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조사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참고하시라고, 이거는 뭐 암호화폐 장세랑 상관없는 건데, 기체 같은 경우 기체의 주인은 우크라이나고, 제작은 미국 보잉사에서 했고, 엔진,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항공기의 엔진 제작은 프랑스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정치적인 이슈도 사실 껴서 이번에 참여를 같이 해가지고 조사를 하려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크롱이 나서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거를 하나 또 말씀드리고, 이것도 이제 참고적인 사항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인섹스라고 아마 제 영상에서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란하고 유로하고 같이 이렇게 뭉쳐서 이제 스위프트를 배제하고 달러 위주의 거래 기반 그런 거를 배제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인섹스를 하려고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공개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선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란은 유로한테 오일을 준다. 그리고 유로를 삐맨한테 유로를 주고, 그리고 이 유로를 받은
유로 B맨이 곡식이나 빵이나 아니면 뭐 의약품이나 아니면 자동차나 뭐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군사 장비 그런 거를 이란한테 다시 수출한다.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 중간에 또 껴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달러를 사실 알고 보면 유럽도 그렇고 이란은 더더욱이나 알고 보면 뭐 미국을 좀 싫어하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하겠다고 했죠. 제재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인스텍스 체인을 깨버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그 체제에서 인스텍스 체제가 더 공고히 다져지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닐까.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스텍스를. 그래서 이거에 관한 아마 그런 것도 이번 달 늦어도 아마 다음 달까지는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유로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란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대충 보면 답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퍼즐이 맞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1월 달 들어서 좀 중요한 스케줄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 1월 14일 날까지가 미 연준에서 레포리지 금리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거를 1월 14일이 만기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월 15일 날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날짜가 정해진 게 1월 14일이다. 그리고 1월 15일 날이 그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에 관해서 이제 휴전 합의를 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14일하고 15일 날 그리고 16일 사이 이 구간에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미 뭐 이게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지만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주식시장하고 연동해가지고 레포르지 금리가 1월 14일까지 만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31일 날이 브렉시트 강행돼서 이제 하는 날인데 이미 어느 정도 프로세싱이 어느 정도 끝마쳐진 상태예요.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브렉시트로 가냐 아니면 노딜로 가냐. 그레이스케일에서 GKC에 관해서 또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 좀 돌아가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뭐 리플, 뭐 스텔라 루멘, 뭐 GKC, 호라이젠. 근데 생뚱맞은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1월 10일 날 이걸 트윗을 그레이스케일에서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외국 사람이죠. 근데 여기다가 덤프잇. 야, 폭락이다.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사라. 그게 미래다.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진짜 되게 놀랍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충격인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어떻게 스캠을 서포팅하냐? 그걸 밀어주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똑같이 바라봐. 근데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데를 되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자, 일단 포트폴리오는 제가 안 바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DCG 그룹의 메인 책임자 제일 가장 실세가 베리 실버트다. 베리 실버트가 만든 회사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다. 여기에 파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냥 주인이에요.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스닥이 DCG 그룹의 파트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항상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불안하고 안 좋을 때는 이런 지표, 거대 세력이 어떻게 여기 개입이 돼 있나, 금융 세력이 어떻게 개입이 돼 있나 이런 거를 잘 가만히 보시면서 이제 확신 가지신 거에 관해서 그거를 뭐 희미하게 만들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카카오 코트라, 핀테크보다 테크핀이 중요하다. 데이터 3법이 통과가 가져올 변화는. 그래서 이게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나봐요. 그래서 이게 블록 인프레스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 문장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은 흐름을 보시는데 아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나오열, 최고 기술 책임자, 그러니까 CTO는 카카오에서 테크핀이라는 용어를 정말 많이 사용한다라며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 혁신과 관련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시에 신뢰성에 대한 의문 등 도전을 받고 있다며 카카오페이가 금융 포용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유했다. 금융 포용성이라는 그 단어를 잘 기억을 해보시고 이어 핵심 기술 영역 중 주요 기술 분야로는 오픈 API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여기 나와요. 자, 인공지능과 로봇, 클라우드 및
서비스 리스 등 여기 나오죠.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결국에 카카오페이하고 암호화폐는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 문장 하나로 나오열 최고기술 책임자분이 말씀하신 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분석해보면 결론 도출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3법에 통과된 게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데이터 3법 관련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블록 인프레스의 질문에 장 본부장은 오픈뱅킹을 통해 그간 쌓인 데이터들을 끌고 오는 것을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다. 자, 오픈뱅킹이 그냥 우연하게 은행 연합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정부에서 그거를 추진시키고 다 그런 거는 다 이미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서 같이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고리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 암호화폐 장세가 지리하긴 하지만.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아가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관해서 서포팅 해줄 거다. 그래서 날짜랑 2020년 1월 11일 날 이제 AM 12시에 이걸 강행을 할 거다. 그래서 이게 한국 시간으로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이 예전에는 어떤 코인에 관해서, 특정 코인에 관해서 이런 이슈 이벤트들이 있으면 범핑이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막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어쨌든 투자할 만한 코인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건 저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추종하는 편이라서 또 강조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버펫 지수로 따지면 지금 버블존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뉴스에 나오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식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세계은행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여전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존의 둔화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2020년 전 세계 GDP 성장에 대한 이전의 예측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훨씬 안 좋을 거다. 올해의 경기가 되게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장기 무역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전 세계 부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마크 카니 영국은행 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전 세계 중앙은행한테. 자, 무슨 일이 아마 분명히 터지긴 터질 거예요. 이대로 주식시장이 영원히 계속 오르진 않는다. 전문가들은 서서히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한편으로는 아셔야 된다는 거고. 자, 22 총재가 이제 지금 보면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에 관해서 푸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22는 실제 현금 사용이 결국 감소하더라도 일반 대중이 중앙은행 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발행의 비용과 이점을 계속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자, 어떤 거냐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금은 공존할 거야.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면 현금이 다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공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는 10%, 그러니까 또 시간이 흐르면 20%, 디지털 커런시가 조금씩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로 가면서 이제 현금 발행량을 줄이겠죠. 그래서 10년을 두고 이 작업을 치면서 10년 후에는 완전히 피아트머니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 그런 식으로 아마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암호화폐 관련한 그런 파트는 아닌데, 디지털 위안화, 위안 국제화, 달러 디지털화 촉발할까, 이렇게 문장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DCEP, 세계 통화와 연합 가능성. 근데 미국 CBDC, 리브라 자극할 수도. 그렇다면 디지털 위안화가 실제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이 DCEP를 중심으로 기축통화 지위를 넘보려면 타 국가 화폐들과 연합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자극받은 미국이 직접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하거나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리브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SDR은 미국이 주도해 만든 국제 준비 통화로 IMF 회원국이 국제 수지가 악화됐을 때 인출할 수 있는 기금이다. 현재 달러와 유로와 파운드와 위엔화와 가치가 연동된다. 그는 중국은 위엔화와 국제화 시도가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CBDC를 발견했다면서, 그래서 지금 DCEP를 발행을 한다.
근데 여기 보면 IMF가 여기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 조사해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IMF도 사실 지금 자금력이 딸려요. 그래서 중국 그림자 금융이 망하면 거기다가 IMF 자금을 수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양털 깎기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몸집이 워낙 커가지고 걔네가 무너지면 그걸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 중국이 무너지면 무역거래 체제에서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다 무너져. 아시아 경제가 무너지고 북미도 무너져요. 미국도 무너져. 그래서 결국에는 IMF도 거기에다가 인젝션 주사를 놓을 만큼 얘네도 지금 준비된 돈이 없어요. 제가 알기론 그래. 그래서 어쨌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뉴스를 보실 때도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마크 칸이 영국 중앙은행 총재도 달러를 이을 기축통화로 중국 DCEP를 주목한다. 그는 지난해 8월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 전 세계 경제를 운영하고 통화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과거보다 세계화가 심화하고 무역 분쟁이 잦아져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하면서 해치 통화 역할을 할 새로운 자산으로 중국 위에나와 디지털 화폐를 꼽은 바가 있다라고 여기 나오죠. 왜 영국이 친중일까요? 친미일까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거기다가 그 파보를 만들어서 단서를 붙여. 친중이냐 친미냐. 근데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한 거는 객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뉴스를 좀 약간 신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3국에서 얘기를 하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자영업 공화국의 눈물, 문 닫는 식당 옆에 문 닫는 편의점 10곳 중 한 곳만 생존한다. 이게 이런 뉴스가 나와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미 여러분들 체감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뭐 남 탓을 한다. 내 자영업이 안 되고 내 영업장이 안 되면 남 탓을 하지 말자.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썼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거나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야. 참고로 저는 투표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한국에서. 태어나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는 무정부주의자야. 아무도 믿지 않아. 극도로 엄청나게 개인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을 수도 있어요. 40이 넘은 나이에도. 너무 많이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소멸한다는 거죠. 자영업 시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노동시장의 어떤 그런 거는 다 소멸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정권을 누가 잡아도 그거는 바뀌지 않아. 그게 왜 그러냐? 쿠팡이란 어떤 그 플랫폼 업체, 그리고 거기다가 쿠팡 이츠도 또 등장했어. 얘네도 슬슬 지금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요. 쿠팡 이츠가 뭐냐? 배달통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 나온 데잖아요. 거기다가 카카오가 이커머스하고 연동해서 온라인 마켓을 만약에 오픈해. 그러면 그 파장이 우리 지금 자영업 시장이나 스트리트 마켓에 엄청난 파장을 앞으로 더 많이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유능한 어떤 그 사업가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스트리트에서 사업해가지고 운영해서 거기서 베네핏을 취한다는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에는 밀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쿠팡이나 쿠팡이츠, 카카오라는 어떤 그 플랫폼 내에 속해서 내가 동화돼서 같이 움직이면, 협조해서 같이 움직이면 그나마 생존할 텐데 그렇지 못한 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냥 접어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은 했는데 뛰어들지 않았어요. 왜? 제 눈에는 안 된다는 게 보였거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냉정하게 판단한 거죠. 외식업체 수익 악화 일로 폐점률이 가장 높다. 편의점 폐점수 2,000개 넘어. 인건비가 가장 부담된다. 결국엔 어떻게 되냐? 상가 매출이 하락하고 건물의 가치가 하락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결국에는. 거기다 오픈뱅킹, 블록체인 이런 것까지 들어오면 세금 비율은 점점 더 높아져. 근데 그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플랫폼 경제가 득세를 하면서 우리 같은 대중이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을 길이 점점 없어요. 그 틈새가 점점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차라리 그냥 유튜브를 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빠져가지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낫지라고 판단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뭐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틀리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다는 거죠. 파벌을 주장하자, 뭐 현 정부를 옹호, 이건 없어요. 저는 투표를 안 했다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말씀 안 드리는데, 어쨌건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고, 힘들 내세요 다들. 흐름은 분명히 방향은 분명히 맞아요. 확신을 가지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